지금부터 디지털 혁명 시대의 신지방자치 모델 국제학술 세미나의 기조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조 세션 진행을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변성수입니다. 먼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조 세션에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달곤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이시철 부총장님이십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정재근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영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행정학회 원수견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님이십니다. UN 거버넌스 센터 고규창 원장님이십니다. 대전광역시 이태구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기조 세션 시작에 앞서 대전세종연구원 정재근 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신지방자치 모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로서 지능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공공서비스 영역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의 지방정부 행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고의 학술연구단체와 정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세미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에게 간단히 주어진 주제는 이 기술이 전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짧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제2의 기술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ond Machine Era 이렇게 기계에 이제 인간이 완전히 어느 정도 종속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진입을 한다는 건데,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인터커넥티비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부 지금 뭐 카카오톡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오토메이션, 뭐 이거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UAM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정체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기술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소셜 인터랙션 패턴이라든지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헤빗이 바뀌고 문화까지 바뀌는 것이 아마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살펴볼 주제는 제가 4가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 디모크라시, 민주화를 하는 데서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떠난 네트워킹 디모크라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퍼블릭 서비스 앤드 인터널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이제 행정 내부에서 이노베이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종래에는 이것이 테크놀로지 앤드 인더스트리얼 팔리시가 중앙정부의 것이었어요. 우리 지방 자치법에도 보면은 규모가 큰 기술 개발 문제는 중앙정부가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기술과 산업 개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나가서 우리가 RIS라고 하죠.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 단위에서의 핵심 체제를 어떻게 굳히느냐, 뭐 대전도 아주 그런 것이 핵심 과제죠. 그런 4가지를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뭐 연구자에 따라서 보는 측면이 다 다른데 뭐 이렇게 한 9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이제 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하고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정보화하면서 인간이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금 많이 진전되고 있죠. 무인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문제로서 이것의 이론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 떼어가지고 크라임 디텍션, 이 범죄가 굉장히 도시화되면서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뭐 전기, 수도, 상하수도, 가스 시스템을 어떻게 유틸리티, 그다음에 아파트 매니지먼트까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동네 안에서의 세이프티 임프루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앤드 하이진,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가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편리성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앤드 스쿨,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게 많이 바뀌겠죠. 옛날에는 다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바뀌겠죠. 이게 커뮤니티 서비스, 이것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국리를 잘 해야 되겠죠. 휴먼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게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이것이 이 기술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하나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부분 연구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전통적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있고, 여기는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신주라든지 뭐 교통 폴이 많이 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스마트 해가지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서울시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이 서로 결합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션이라든지 소셜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헤빗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보면은 그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상당히 앞서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많이 변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의 역사를 보면은 2008년에 IBM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제일 큰 것은 시스코에서 서울도 연구를 한번 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가 있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2019년에 제가 하노이를 갔는데 어떤 주제가 다른 컨퍼런스에 갔는데 만나는 교수님마다 전부 다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노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토픽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이제 차이나에서 난이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변화를 주도할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은 이 니엄입니다. 니엄. 우리나라에서 네옴이라고 하긴 하는데 니엄은 뉴 퓨처 이런 뜻이죠. 새로운 뜻인데 이게 아카바, 이 걸프 오브 아카바, 그러니까 셀럼 알 세이크, 그 이집트 그 외곽하고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아카바 항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코네에 만드는 도시입니다.
저 모하마드 빈 살렘 그 왕세자가 지금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바다 위에 공장을 만들고 사막 위에 에코시티를 만들면서 100마일 정도 일직선으로 된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지금 구글을 보면은 제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한번 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세컨드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를 훨씬 뛰어넘는 사막에 인간이 평화롭게 에코시스템과 일치돼서 사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죠. 이건 스마트 시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도시입니다. 상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은 기초공사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입니다. 기본은 이 나무를 billions of trees and fake moon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겠죠, 밤에. 그 다음에 카본 프리 시티를 만들겠다는데 100마일 라인이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500m를 올려가지고 100마일을 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15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15분 걸으면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욕구가 해결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Multiple hyper-connected communities with workable neighborhood. workable. 일하는 겁니다. 노력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00% renewable energy. 그 다음에 vertical farming and greenhouse. 그래서 food self-sufficient city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막에서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all essential needs will be within a 5 minutes walk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버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이 네트워크 포 디모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다 정치라는 것은 정부하고 이래 작동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시민들끼리 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게 이제 첫째 하나의 토픽은 이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이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취자가 일방적으로 하다가 가버넌스는 쌍방으로 했는데 지금은 멀티플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전체가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양상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리더와 디시전 메이커들이 장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시티즌이라든지 NGO라든지 NPO라든지 액티비스트 앤 애드버케이터스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양거 제너레이션과 마이너리티 그룹, 그 다음에 이 인푸너스, 이 불평자들도 완전히 개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완전히 양태를 바꾸는 쪽으로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컴플라이언스와 인크리지드 어답션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오디너리 시티즌들도 불평자들도 나름대로 빨리 현상을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행동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양태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이제 이건 뭐 흔히 여태까지 이야기해 왔던 건데 civic engagement, 파티시페이션이죠. 그래서 뭐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또 비주얼리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 지금 화면으로 나가니까요. 아주 리얼하게 보는 거예요. 범죄 현장도 리얼하게 보고 이 소위 리더들이 하는 아주 그 행태. 요즘 대통령이 뭐 혼자서 하는 말을 뭐 기계에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 비주얼리제이션, 게이밍, 보팅, 게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보팅도 되고 안 되게. 그렇게 되면서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파티시페이션은 지금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국회의원 하는데 저 핸드폰을 다 관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옵니다. 새벽부터 막 전화하는 사람으로부터
불평 있는 사람 보면 전부 다너 세비 받아먹는 거 누구 때문에 받아먹는 줄 아느냐, 왜 이걸 안 하느냐 하는데 뭐 상대를 알 수도 없이 뭐 대답을 할 수도 없어. 대답을 잘못하면 어때요? 녹음하면 그 다음날 나는 뭐 한 3일은 죽습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 왔네. 그래서 이게 유비쿼터스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됐기 때문에 파티시페이션은 뭐 굉장히 양상이 달라진 거죠. 굉장히 인디비주얼라이즈 돼 있어요. 공공의 문제보다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홀리스틱하게 보면은, 사회 전체를 보면은 이 일렉트로닉 다이렉트 디모크라시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오늘 토론거리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인클루시브니스는 커졌지만은 또 익스클루시브니스도 커졌어요. 배제하고 싸움하는 것도 굉장히 커졌어요. 컴플렉트도 굉장히 커졌어요. 영어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역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시전 스테이지 이전부터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보통 디시전 스테이지 이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파티시페이션이 주로. 근데 지금은 이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가지 이 특수화된 청화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시전 내려지지도 못하고 정부가 그것을 임플멘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나 디시전 스테이지 앞에서 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것인가를 상당히 살피는 기능이 아주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실 만한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 리콜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죠? 리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선거를 뭐 4년 해놔가지고 3년 해놓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오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Public Service and Internal Management Innovation인데, 이거는 뭐 공문서에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이건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E-가버먼트라는 거죠. E-가버먼트. 온라인 서비스는 우리는 70년대부터 되고요. 지금 뭐 대부분의 문서가 디지털리제이션이 일어났죠. 그 지방정부도 거의 이제 플랫폼 베이스드 로컬 가버먼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time identification of public risk, including health risk and earthquake, volcano activity, and fighting corrupt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efficient revolution까지 on-time으로 거의 진행되는 거죠. 거의 on-time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구글이라든지 CNN만 on-time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거의 on-time으로 일어난다 일이. 그러니까 뭐 행정이 이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터널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파이팅 크라임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파이팅 크라임 굉장히 줄어들겠다. 제가 장관할 때 우리 수도권 인근에 아주 범죄가 많았는데 경찰서를 하나 만들고 CCTV를 확 달아버리니까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럼 아주 심플하게 해결돼요. 물론 인권 문제라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휴먼 라이트 프로블럼이라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유틸리티 퀄리티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은 지금 사회 서비스 같은 데서 사람이 움직이느냐 안 하느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워치를 지금 개발되어 있는 수준의 워치를 타면은 헬스 컨디션이 거의 나타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의 어머니 아버지의 헬스 컨디션을 알아낼 수 있는 단계에 거의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뭐 장기간 비워주는 아파트에서 뭐 실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지금 스프링쿨러가 틀어져야 되냐, 이게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그것이 뭐 거의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시리즌 헤비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큐뮬레이트 돼가지고 이 소시에트를 사회 전체적인 레벨로 가지고 우리가 습관이 문화가 변하는 거죠. 이제 문화가 많이 변했죠.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공무원들은 실감하는 문제죠. 이 인터널 디파트먼트가 거의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for example, working network for troubled children among school social workers, volunteers, serious child welfare workers, police juvenile officers, and community organization members가 work together with one, screen으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efficiency가 대단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human rights, privacy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겠죠.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퍼블릭 서비스와 인터널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되면은 결국은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 아닌가, 공공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이면서 사실 챌린징한 건데요. 이 소셜 에퀴티 문제라든지 뭐 커런시 문제는 이 센트럴 가버먼트나 페더럴 가버먼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WTO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이코노믹 이피션시라든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는 지방 정부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역할이 변화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근대화를 한다 하면서 대부분 중앙 정부 위주로 여러 가지 투자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중앙 정부는 웰페어라든지 이퀄리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코노믹 스테빌리티, 커런시 이슈, 이 통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고 로컬 가버먼트가 점점 이코노믹 그로스라든지 이피션시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역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할 변화의 조짐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보이고 있죠. 어느 시장이나 군수도 지금 경제를 덜먹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와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를 로컬 가버먼트의 주요한 팔리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얼 앤드 리서치 파크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대전 중심으로. 그죠? 대학에서도 유니버시티 리서치 파크 만들고 있죠. 그거하고 이제 대학하고 생산공장하고 연결을 짓는 게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면 옛날에는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많이 생각했어요. 국가 전체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스틸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부닥치니까 지금은 지역별로 특수한 일본 명칭은 일본에서는 지장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뿌리 산업 그 지방의 특수한 산업에서는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벤처 캐피탈도 유지하고 기술 융합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은 기술 융합을 시도하는 연구소가 큰 게 있죠. 서울대하고 같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Innovativ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for Prototype Production 이게 경기도에서 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anges for Autonomous Driving 자율 운영 주행하는 뭐 레인지 같은 거는 대도시에 만들 수 없으니까 지방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핀테크, 금융 테크놀로지, 아바타를 중심으로 한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텍스트 컨설테이션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지금 이제 교육도 지지나 교육, 아주 기초 교육은 AI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됐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뭐 알다시피 여러분 다 생각하시피 그 릴레이션십이 아주 인티메이트해진 거죠. 인텔리전스 애퍼라투스와 로컬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이제 뭐 떼려면 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불러오겠죠. 기술적 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져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주도하는 사람은 이 탑이라 이거죠. 지방정부의 리더다. 가버너와 시티 매니저와 카운슬 매니저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술직이라고 해서 기술로 맡기면 안 된다.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홀리스틱하게 모여가지고 헤비시나 컬처의 변화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이 리더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오늘 이제 기조 세션, 우리 마지막 대전 트랙의 기조 세션 처음입니다만, 기조 세션의 큰 의미가 일단은 겉으로 보시기에도 뭔가 다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 또는 의원님급을 비롯해서 차관급 차관님들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 사회과학의 중심이자 또 아주 메이저 행정학회, 정부 관련 학회 3개 메이저 학회장님이 다 같이 등장하신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늘 원수견 행정학회장님, 나태준 정책학회장님, 또 소준창 지방자치학회장님까지 이렇게 세 분의 거두께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참석자들도 패널 분들도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침을 받았는데 10시 20분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말씀을 계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러도 한 6분 정도 안에 다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순서대로 정재근 원장님도 일단 아까 인사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UCLG의 의미도 추가로 말씀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시작하시고 순서대로 이재영 원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부탁합니다. 예, 이번 대전 트랙에서 오늘 진행하는 것이 학회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 라운드테이블 이후에는 각 학회별로 하나씩 이렇게 세션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주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신지방자치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늘 이제 고민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자치는 두 개의 그 축으로 투 엑시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에 지방 정부를 놓고 위에 중앙 정부 그리고 우측에 지역 사회, 시민 사회를 놓고 보면은 수직 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로서 이것은 분권 축이고, 수평 축은 지방 정부하고 주민과의 사이에서 이것은 주민 자치, 민주주의 축이다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수직축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권력 배분 관계에 치중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제 수직축의 관심을 수평축인 지방정부와 주민, 즉 지방민주주의 차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 2.0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패러다임 시프트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ICT 발전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ICT 발전을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 참여의 어떤 이 수단으로만 좀 많이 인지를 했고, 이 ICT 기술이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이 지방 자치나 분권의 이 시스템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즉 구역이라든지 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또 주민 컨스티튜션시를 어떻게 개념을 이렇게 다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이런 초지능 초연결의 디지털 혁명이 지방자치에 주는 충격은 단지 행정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 변화를 뛰어넘는 것 아니냐. 국가 구성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 것처럼 지방자치도 주민, 행정구역, 자치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이버 공간에 살면서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주민이 존재하고, 이들은 행정구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재화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이런 그 지금 혁명적인 시대에 오프라인 세계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작동되어 온 선거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조세라든지 이런 대의민주제 이런 그 제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 변화의 압력에 대해서 더 깊은 숙고가 있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디지털 혁명의 파고가 기존 지방자치의 이 패러다임, 현재의 그 패러다임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현시킬 것인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신지방자치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지금 화두로 던져야 된다. 어떤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관계에서 가장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학회에다가 각각 하나의 그 주제를 맡아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마치 신행정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이 행정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그 바꾸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시작을 했고, 이것이 다행히 UCLG 개최하고 맞아떨어져서 이것을 국제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장님은 지금 UCLG 이번 컨그레스의 조직위원장도 하고 계시고요. 그전에는 물론 행정자치부 차관도 역임하셨고 또 UN 거버넌스 센터 원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훨씬 이전에는 저도 약간 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호스트 시티인 대전에 대전 직할시 광역시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기틀을 놓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로컬을 기반으로 글로벌을 지향하시는 공직자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전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님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셨고요. 그전에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기조 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할 건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기조 강연 제목도 하나가 지방 정부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대혁명에 대응해서 지방자치 도전 과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면은 일단 3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한 배분, 또 하나는 재정 배분, 그 다음에 인구겠죠.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이 3가지 관점을 어떻게 달리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권한 배분이죠. 우리 정재근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20년에 30년 만에 자치법이 개정돼서 저는 아날로그 측면에서는 제도와 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 배분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디지털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중앙의 정보화 과정, 그다음 지방의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의 데이터가 전부 중앙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아날로그 측면에서는 권한 배분이 분산이 되는데 디지털 측면에서는 권한 집중 현상이 새로 생기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재혁명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기왕이 그렇게 정보화 과정에서 중앙 정보에 모아져 있는 정보를 다시 나누자는 게 아니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도 자기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자기 정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거고요. 제가 근무하는 것이 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걸 분석 센터를 두어서 지방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앙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연구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고난이나 자원 배분의 가장 큰 척도는 정주 인구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규인 인구죠. 그래서 다른 인구는 카운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주 인구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고난 배분을 해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혁명 맞아서 유동 인구라든가 생활 인구도 카운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은 유동 인구가 일어나면 그 지역의 고난과 자원이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정주 인구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서 정주 인구에 대한 신화를 버릴 때가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유동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비세 같은 경우죠. 소비세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상관없이 국가가 전부 걷어가지고 일정 공식위에서 국가가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신이 덜 납니다. 우리가 아주 어떤 행사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많이 불러일으켜도 그게 가실이 떨어지니까요. 또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지역 축제를 해서 끝내버리고 표로만 의식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어난 소비는 그 지역이 일정 정도는 비례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제 디지털 혁명에서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개발 측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입니다. 그 불균형 중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비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생활 불편이라고 봅니다. 그 생활 불편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생활 SOC라고 해서 도로라든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 접근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 감소 시대입니다. 규모 경제가 여기 다 적용되는 거죠. 이제 인구 몇 명 안 된 데서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아날로그 접근 방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서 디지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적인 시설을 많이 갖춰지면 규모 경제에 적용을 덜 받고 우리가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골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읍내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너무나 배차 간격이 크죠. 2시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하철에서 전광판에 지하철 오는 거 시간을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걸 버스도 시골 버스도 그렇게 표기해주면 생활 불편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도서도 마찬가지죠. 본선과 육지로 오가는 그런 불편을 우리는 디지털적으로 가상 공간으로 해서 오늘 기조강에서 메타버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상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 SOS도 아날로그적 접근 방법에 추정할 게 아니라 디지털적 접근 방법을 해서 같이 절충해서 나가면은 우리 디지털 대혁명 시대에 있어서 자치 발전도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원장님은 감사합니다. 역시 지방행정과 또 중앙행정을 같이 경험하신 분이 아주 해안이었습니다. 다음 원수견 행정학회장님을 소개해드리는데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시면서 전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말씀으로 제 이를테면 상사쯤 되십니다. 제가 행정학회 연구부회장으로 돼 있는데 그간의 역할도 못해서 거듭 죄송하고 우리 저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소개받은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원수견입니다. 오늘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지방의 역할,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달권 의원님께서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그 여러 가지 기회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총망라적으로 주셨고, 저도 대부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가 굉장히 장밋빛인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그 장밋빛 미래와 동시에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대전환의 그 조금 불편한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적인 요소는 지금 뭐 우리가 니옴 그 케이스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이 디지털 대전환의 그 파고를 잘 타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국가에서는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서울시라든가 이런 대전시라든가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의 경우는 그 수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인적, 물적, 심리적,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아마 디지털 대전환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위기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디지털 대전환으로 해서 가능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코프로덕션 그러니까 공동 생산 정책에 있어서 공동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가 얼마나 이 디지털을 통한 참여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나 데이터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앞서다 보면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인 한계라든가 문제점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인데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상된다고 한다면 정치적 측면 또는 정책 선택에 있어서 일정한 왜곡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장밋빛 현실과 동시에 그런 이면들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약간의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코딩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인간들이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일정한 편향성 그것이 의도했던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그런 편향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걸 뭐 소위 말하는 인위적 노이즈가 개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계층화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전이나 서울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계층의 저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대전환의 그 계층 만들어지는 신계층화에서 아주 그 어려운 지역들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과정에서 볼 때 정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제가 봤더니 2018년 스마트 시티 챌린지가 시작되고 나서 대도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수혜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 소도시나 이런 경우는 이 수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간극을 줄여가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수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하고 또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디모크라시나 뭐 이-파티시페이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여가
정말 고령자들에게도 이 디지털 부분에서 사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과연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수요가 왜곡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희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어떤 칼럼을 봤더니 A city is not a computer 이 제목이더라고요. city는 컴퓨터가 아니다. city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information processing처럼 또는 알고리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이 가지고 있는 수혜를 최대한 향유하지만 그것으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아이를 목욕시킨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 그 자체 그 아이는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씻기면서 만들어진 더러운 물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하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이십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시고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소순창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발제해 주신 의원님의 내용은 모두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그런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것은 실현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스마트 시티랄지 또 네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제해 주셨고요. 또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공공서비스와 정부 혁신, 또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ICBAM, 다시 말하면 IoT,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모바일 이런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지방행정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던 영역이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지방자치 모델을 구현하는 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스마트 거버넌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거버넌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다원주의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스마트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신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 또 시민이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서 새로운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를 새롭게 운영해야 되는 새로운 신지방자치 모델, 또 다른 얘기하면 새로운 국정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의 신지방자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지역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7개 시도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것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데이터댐을 구성하고 각종 주민 서비스 또 행정 업무 처리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금융 데이터나 또 이동 인구 데이터, 카드 사용 데이터 등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그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어떤 지역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대한민국의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카카오톡 또 네이버를 통해서 백신을 예약하고 또 접종 이력을 관리하면서 매우 편리한 민간 플랫폼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공 분야에서도 제공하는 플랫폼보다 서비스 기능이 더욱 막강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공 영역일 것이나 이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공공 분야 디지털 사업 분야의 예산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달부터 복지부의 행복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E입니다. 행복 이음 개통 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 부분의 디지털 사업 예산이 민간 영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이음에 1,200억이 투입되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매우 큰 예산일 것입니다만 신한은행이 차세대 사업 예산을 3천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많은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 공공 분야에서 차세대 시스템은 솔직히 크게 돈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스킬의 개발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 분야 디지털 사업의 예산을 좀 더 현실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깎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이제 일본식 어떤 그 정부 위주의 거버넌스 협치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시민 간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구축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자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정부와 민간 또 시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디지털 혁명 시대의 신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패널은 우리 패널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십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님이자 연세대학교 현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대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너무나 큰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션을 마련해 주신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재근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한국정책학회도 여기 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다양한 분야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6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이름, 디지털 시티라든가 에코 시티라든가 서스테이너블 시티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리빙 랩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대에 이제 출발을 했지만요. 그래서 2010년대는 중국이나 인도도 뛰어들어서 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도 같이 합류해서 스마트 시티에 큰 대우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UCT로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었지만 중간에 2014년 정도에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UCT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 시티로 이렇게 갈아타게 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이제 공공 서비스 모델은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공주도의 일방적인 그런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도는 다소 낮지 않았나. 그래서
UCT에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그 동안에는 약간의 소강 상태도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스마트시티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다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IMD 대학원의 보고에 따르면은 스마트시티 인덱스 평가입니다. 도시에서 5가지 핵심 영역을 평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헬스 앤 세이프티, 두 번째 모빌리티, 세 번째 액티비티, 네 번째 오퍼튜니티즈, 그리고 다섯 번째 거버넌스. 이 5개 지표로 평가를 한 결과 118개 상위 도시 리스트에 우리나라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의 스마트시티 순위는 2021년에 13위, 부산은 37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UCT가 도시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의 스마트 도시는 그것 플러스 데이터나 또 인적인 기반이라든가 공간 정보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UCT와 스마트시티가 차별화가 되는 것인데요. 특히 공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에는 자체 공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 정보가 앞으로 스마트 소사이어티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겠죠. 국내의 경우에 스마트시티는 2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UCT에서 스마트시티로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아까 네옴시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는 그러한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는 UCT에서 스마트 도시로 변화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을 해서 이 도시 기반 시설의 IT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체감도는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5G나 또 IoT나 또 여러 가지 ICT 기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접목된 사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2014년부터는 택지 개발 사업이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UCT 사업 규모도 급감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장기간이 걸린다는 어떤 한계는 있겠죠. 첫 번째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 시범 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죠. 세종시라든가 부산시가 그러는데요. 네,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라든가 스마트 학습 공간이라든가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 도시 범죄 예방 서비스, 모든 분야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전 세계의 시장 규모가 스마트시티를 위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것인데요. 5년간에 한 5배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라든가 인적 자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텐데 특히 중요한 거는 저는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그 하나 사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항공, 이 헬리콥터 같은 그런 수송 모빌리티를 띄워서 출퇴근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에게 SK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규제 지금 개혁을 한참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라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규제들을 푸는 쪽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제 개혁 플러스 프로젝트 베이스의 규제 개혁이 투 트랙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때 스마트 도시와 같은 것이 앞으로 보다 더 쉽게 현실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고규창 유엔 거버넌스 센터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클라이밋 체인지 문제나 인바이러멘탈 데그라데이션, 또 내추럴 디자스터스,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쳐왔고 너무나 큰 챌린지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거에 대한 유일한 솔루션이 마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우리 원수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컨트로버셜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로 그 모든 컨트로버셜한 이슈들이 다 묻혀졌고 이제는 앞으로 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아 인폼도 되고 인클루시브하고 어카운터블한 디시전 메이킹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강건하게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비드 19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져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컬 거버먼트, 로컬 커뮤니티의 피보탈 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줬다. 그건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었던 서브시디오리티라고 하는 프린시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UCLG 총회의 의미가 더욱더 컸고, 제가 여기 UCLG에 오신 각 나라의 대표분들을 보니까 그걸 절감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대전으로 모이신 것 같아요. 보다 나은 솔루션들을 찾아보겠다고 전부 모이신 것 같고, UCLG에서 나왔던 중요한 성과들은 저희가 11월 22일부터 24일 동안에 여섯 번째 리지널 심포지엄이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글로벌 참가국들이 나오는데 우리 유엔의 멤버 스테이트, 멤버 컨트리 분들이 많이 참석할 겁니다. 이 논의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때 우리 정재근 사무총장님 모시고 UCLG의 중요한 성과들을 다시 한번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어마어마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아일랜드,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은 이미 그거를 실천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당근 마켓. 당근 마켓의 링앤랭, 당근 이 소리가 많은 우리 국민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를 이렇게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도 굉장한 위안을 주고 있다. 단순히 물품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손편지를 주고받고 나눠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근마켓 같은 시스템을 왜 공공부문은 못 만들었을까 하는 거가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후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아주 심볼릭한 케이스가 될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당근마켓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그것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참여와 책임성에 대한 것들이 검증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중요한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당근마켓 시스템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지널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원장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동시통역하시는 분이 좀 안 됐다 싶은데요. 당근마켓 그 부분을 어떻게 동시통역하셨을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상세하게 따로 말씀 들으십시오. 자, 마지막 패널입니다. 이태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호스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시장님 다음으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전임 국토부 혁신도시 추진 부단장을 하셨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만 저 3분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오바되면 제가 팔꿈치를 쿡 찌를 수 있는 유일한 패널입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UCLG 대전 트랙에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달권 의원님과 또 훌륭하신 여러 패널님들을 모시고 이 지금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대전 트랙을 준비할 때 그 과학기술을 통한 우리 도시 문제의 스마트한 해결 이쪽에 방점을 좀 뒀었습니다. 도시행정을 굉장히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도시는 다양한 그 문제들이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갖는 도시민들의 생각들도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장, 정책적인 실험장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어제 로컬 포 액션 그 기회에 몇 가지 대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달권 의원님께서 지역 혁신 시스템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RIS라고 불리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액터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액터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규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세팅, 인스티튜셔널 세팅이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적인 개입이 제도적 세팅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전에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 대전은 상당히 행복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뭐 카이스트가 인근에 있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액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하이텍이어야만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기술이 어느 곳에 있고 그 기술을 어느 분야에 활용해서 어떤 정책으로 그 문제를 태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해결이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영자전거 위치 확인 시스템을 우리 인근에 있는 애트리에 있는 RFID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 빌리고 어느 곳에서 반납을 하더라도 그 자전거의 위치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부족한 그 대여소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년 전에 그걸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1세대였죠. 최근에 저희가 2세대 그 공영자전거 타슈라고 불리는데 그 시스템을 모바일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그 어떤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걸 바꾸니까 지금 언론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자전거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걸 볼 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그 경험을 하는구나. 빌리고 반납하는 것이 더 쉬워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여소에 자전거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RFID 기술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었고요. 또 지금 그 CCTV 카메라가 방범용이나 교통 관제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합 관제를 하면서 어느 119의 소방 쪽에서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아주 고도의 기술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 또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잘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UCLG 총회를 저희가 유치했고 이러한 대전 트랙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그 문제들을 그 도시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도 학습이 됐고요. 그래서 혁신의 원천은 역시 상호작용적 학습, 인터랙티브 러닝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UCLG 총회가 그런 상호작용적인 학습을 통해서 도시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최도시 부시장으로서
우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도시행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맞추셔서 감사하고 더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만 조금 더 드렸으면 1시간, 2시간이라도 하실 분인데 거듭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 사실은 있었으면은 저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듣고 우리 정 원장님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라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거듭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기조 세션 마치겠습니다. I declare the end of the keynote session. Thank you.